좋습니까? 2차 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1차 시 마지막에 그 질문할 수 있는 시간도 못 드리고 서둘러서 좀 끝냈다는 기억이 나네요. 혹시 뭐 관련해서 앞 시간에 1980년대, 90년대 살펴봤는데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좀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저야 뭐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연구자 한 사람으로서 이제 학계의 그 연구 동향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뭐 그냥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저런 왜 개인적인 생각이 없겠습니까? 많은 그런 뭐 다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공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최대한 좀 객관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뭐 저도 친구하고 얘기할 때는 좀 제 생각도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뭐 이따가 좀 마저 마치고 그렇게 질문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얼마 되지 않은 최근의 시기죠. 2000년대 이후 시기니까. 역대 정부로 보면은 이렇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있었는데 뭐 윤석열 정부는 뭐 지금 뭐 연장선이니까 좀 그렇고 문재인 정부만 하더라도 뭐 바로 이제 최근 정부하고 이렇게 연계된 맥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좀 상대화시켜서 무언가를 좀 정리한다거나 뭐 역사 연구의 대상식으로 삼다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 보더라도 이렇게 역사 연구자들이 이 최근 시기에 대해서 막 열심히 연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최근 시기에 대해서 막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회과학적인 연구자들, 정치학자들, 경제학자들, 법학자들 이런 분들은 막 최근 얘기도 막 하고 뭐 현재적인 얘기도 주로 많이 하시고 그러지만 역사 연구자들은 좀 이렇게 좀 묵어야 됩니다. 좀 옛날 조금 이렇게 좀 상대화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오늘날을 이해하는데 너무 이게 직결된 그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회피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슬라이드가 좀 꽤 되는데 시간은 많지 않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핵심적인 그 팩트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역사 수업이라는 거는 좀 늘 이렇게 시간에 모자라가지고 쩔쩔맵니다. 좀 다뤄오고 좀 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김대중 정부 시기 이제 김대중 정부 출범할 때 모습인데 여기 이제 전직 대통령들 모습도 보이고 그러죠. 예. 1997년도 대선에서 당선이 됐는데 요 정치사적 선거사적인 의미를 보면은 여야 간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요게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된 것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제 DJP 연합이라고 그랬죠. DJ와 JP. 그래서 90년도 3당 합당에서 이렇게 소외되었던 김대중 세력과 그 3당 합당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이제 JP 세력. 말하자면 이제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상대적으로 진보의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는 두 세력이 합쳐서 이제 정권 창출을 했다. 이런 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정치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 급변해 나가고 질적인 변화를 팍팍 이루는 것 같지만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상당히 완만하게 변화를 이뤄 나간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보수 정치권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제일 좀 이렇게 진보적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로서 김대중 세력이 그 단독의 힘에 의해서 정권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거죠. 일정한 보수 세력과 손을 잡아가면서 보수 세력을 다독이면서 함께 정치 권력을 확보해 나갔다는 점. 이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완만한 변화를 보여주는 그러한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당면한 일은 뭐 말할 것도 없이 IMF 체제 극복이었습니다. 전임 그 김영삼 정부가 사실 너무나 큰 일을 벌여놓고 그냥 끝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김대중 정부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그 평생 추구했던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구상이 있는데 전임 정권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저질렀다고 해야 될까요? 해결하지 못했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을 서둘러서 이렇게 치워야 하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불운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래도 잘 대처했다고 생각됩니다. 대체로 뭐 잘 대처를 했죠. 그래서 대대적인 구조조정, 그 다음에 노사정 합의 이런 방식으로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통합하고 양보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사회적 원리를 제시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결과값을 보더라도 굉장히 짧은 시기에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상황을 바꾸어 나갔을 뿐만이 아니라 2001년도에 구제금융을 상환하고 관리체제를 졸업했죠. 그러니까 1997년도 12월에서 98년, 99년, 2000년, 2000, 한 4년 정도, 만 한 3년 몇 개월 됐을 겁니다. 그 시기 안에 비교적 짧은 시기 안에 관리체제 졸업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굉장히 특기할 만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IMF 측으로부터 이제 구제금융 달러를 제공받은 것이 사실 이때가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 현대사를 보면 1950년대부터 한국전쟁 시기부터 이게 IMF라고 하는 것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중심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이제 금융 조절 그 기구거든요. 국제 기구인데 조금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간 도움을 받다가 97년도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은 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경제권 자체를 넘겨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가로 이런 것들을 다 약속한 겁니다. 공공부문 싹 다 구조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짧은 시기에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대처했던 이 경제 개혁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1960년대 이후에 국가 주도형의 성장 위주의 외형적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위주의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틀을 수정해 나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IMF 체제 이전이나 이후나 기본적인 한국 경제의 그 시스템은 거의 그 틀이 바뀌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다만 또 외적인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감소하기 위해서 뭐 달러의 그 좀 보유량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해나가는 과정에서 해결을 해 나간 것이고, 그 다음에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조치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경제가 좀 기업 프렌들리적인 그런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런 문제점들을 또 낳았습니다. 이른바 비정규직의 양산이라고 하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사실 IMF 체제 이전에는 우리 한국 사회에 비정규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그때는. 근데 이 이후로부터 이게 사실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따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 사상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죠. 2000년도에. 그리고 그 결과로
6월 15일 정상회담 마지막 날에 공동선언을 채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극적인 남북 화해 정책이 가능한 김대중 정부의 그 논리는 햇볕 정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햇볕 정책. 이거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아시죠? 길을 가는 나그네를 대상으로 해서 햇님과 이제 바람이 서로 내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막 그까지 나그네 옷 하나 못 벗기냐 그러면서 막 바람을 쌩쌩 막 이렇게 불게 하니까 나그네가 어떻게 했죠? 되레 옷깃을 막 여미면서 절대 외투를 벗지 않으려고 그렇게 대응했죠. 근데 햇님이 그냥 가만히 햇빛을 쨍쨍 내려치니까 아이고 더워 그러면서 그냥 외투를 벗어가지고 결국 햇님이 이겼다는 그 스토리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90년대 초 탈냉전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변화 과정에서 뭐 소련이라든지 중국도 변해 나가고 동구 유럽 그다음에 뭐 남미 이런 데서 사회주의 정권들 사회주의적인 시책을 추구하던 정부들이 폭삭폭삭 무너지고 다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도 곧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북한 이른바 몰락에 대해서 대부분의 자유 세계가 다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안 망하고 3년이 지나도 안 망하고 10년이 지나도 안 망하고 20년이 지나도 안 망하네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거 왜일까? 왜 북한이 안 무너지는 걸까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김대중 정부는 아무리 북한을 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막 경제적으로 몰아붙이고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은 더 철통같이 단결하게 된다. 따라서 따뜻한 훈풍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그들한테 필요한 거 식량 같은 것도 좀 주고 외부 세계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좀 교량 역할도 좀 우리가 해주고 그러면 점점 그들이 체제를 바꾸어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낙관의 기초에서 이른바 햇볕 정책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냉전 시기의 그러니까 남겨진 뭐 제도 또는 남겨진 것들 뭐 그런 걸 유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21세기 현대 자본주의 사회 고도로 발달한 챗 GPT가 뭐 다 막 설치고 이런 사회인데 아직까지 우리는 정근대적인 유죄들이 남아 있잖아요. 봉건적인 사고 방식, 뭐 남녀가 뭐 유별하다라고 뭐 그런 의식,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대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예전 시대의 그 어떤 것들은 끊임없이 검질기게 이렇게 생존해 나가는 것들이 있고 또 확확 바뀌어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 탈냉전을 겪으면서 2000년대까지 이렇게 햇볕 정책에서 남북이 뭐 교류하고 뭐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이렇게 되지만 여전히 또 이러한 갈등이 남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역사적인 맥락으로 보면 안목으로 보면 전혀 이상한 건 아니죠. 뭐 깔끔하게 딱 뭐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그런 역사라는 건 없습니다. 대개 보면 이렇게 중첩기를 거칩니다. 그러면서 완만하게 변하게 되는데 그래서 진퇴를 거듭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러고 남북 공동성명에 이렇게 합의하고 남북 간의 전형적인 관계가 북미 간의 관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얼브라이트 그 국무장관이 이제 평양을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그렇죠. 또 김정일 특사가 워싱턴에 군복 입고 가잖아요. 백악관에 군복 입고 딱 가가지고 인민군 그 대장 군복 딱 입고 가가지고 만나고 뭐 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또 어느 순간에 역사는 확 바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김대중 정부 시기에 과거사 청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이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된 사람들 좀 보상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과거 권위주의적인 시대에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 진상규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와의 화해 일치를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요. 노무현 정부 시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죠. 노무현 정부가 출연하게 된 시점이 2002년 한일 공동 월드컵 이후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막 그 발랄한 분위기 그 속에서 대선이 치러졌는데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당 그 자력으로 뭐 야당은 아니죠 이때 이거 잘못 좀 표현이 됐네요. 이거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그냥 이었으니까 여당이죠. 예. 반보수를 표방하면서 자력으로 집권한 최초의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DJP 연합 구도를 가지고 보수 세력의 일부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길 수 있었지만 노무현은 좀 달랐습니다. 예. 그냥 단독 힘으로 집권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참여 정부를 선언하면서 이른바 탈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추구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국정원이나 검찰, 국세청 이런 그 이전에는 사실 이런 국가기관들 주요한 국가기관들을 정부가 정치나 또는 정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방편으로 활용한 적이 왕왕 있었죠. 그런데 노무현 정부부터는 사실 이런 현상들이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여건 속에서 볼 때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정확하게 밝혀지는 않았는데 어떤 연구자에 따르면 뭐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뭐 자리에 앉힐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은 굉장히 욕심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기관들 뭐 검찰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뭐 캐비넷 털어와 그래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막 하고 싶겠죠. 그런데 노무현 정부부터 확실히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점은 이게 상당히 좀 특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당정 분리를 선언했다든지, 그다음에 행정수도 이전, 뭐 실제로 관철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그 이슈들이 당시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오픈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한국 사회가 좀 좋게 바뀌어야 될 거냐 하는 점에서 제시된 그런 이슈였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서 이제 친일 이제 진상 규명 또는 진실 화해 뭐 규명 이런 국가적 조사와 그에 따른 진상 규명 배상 조치들을 이어 나갔다는 점 이것도 좀 주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정책을 보면 노무현 정부 시기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뭐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별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한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 이른바 뭐 그 종부세라 그러죠. 종합부동산세 이것도 이제 이때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 세력을 완전히 뭐 배제하려고 했다. 부자가 적이냐? 막 이런 이제 사회적인 반감 같은 것들에 직면해서 노무현 정부가 굉장히 힘들었던 데다가 2000년대 들어서 가지고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무역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오늘날 이제 트럼프가 각 나라별로 개별적으로 관세 협정 맺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나라별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로 나가게 됩니다. 굉장히 각박해집니다. 힘들어지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여러모로 어려웠을 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보면 IMF를 해결해 나가는 IMF 체제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활용했었던 이런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보편적 사회 제도로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커다란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로 보면은 2007년도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서 14선언이라고 불리우는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6.15 공동선언은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었다는 점, 교류를 이렇게 안받침하는 선언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14선언은 상대적으로 좀 약화된 느낌이 있지만 연구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평화체제 구축, 즉 냉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라고 하는 대안의 발상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전쟁 다루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 남북의 분단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 실상은 휴전협정문에 의해서 지탱되는 분단체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더 이상 이제 휴전협정이라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거 폐기해버리자. 그거 폐기해버리고 남북 당사국과 주변국들이 인정하에서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해서 남북 간에 전쟁하지 말고 항구적인 평화질서를 구축해보자라고 하는 굉장히 발상적으로 보면은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선언을 언급하기까지 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기도 했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 2000년대 이후에 사회적 변화 몇 가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사회적 변화들 몇 개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IMF 체제 졸업 이후로 우리 한국 경제나 한국 사회가 굉장히 외형적으로는 수치적으로는 위기를 벗어났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그 위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사회적 양극화라고 하는,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에 빠지게 되면서 이 중산층이 몰락해 나가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사회보장제도를 대단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밀어붙였던 시기가 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 그다음에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개념 같은 거, 실업보험 이런 개념들, 전국민 그 연금제, 그다음에 의료보험의 통합, 지금은 뭐 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조치들입니다만 이런 조치들이 어떤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강화되었느냐,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기에 오게 되면 이런 이제 그 기초노령연금법, 그래서 노인 및 장애인,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법적으로 좀 사회 보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가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 아까 이제 97년 OECD라고 하는 선진국 클럽에 가입하면서 우리가 국가적 그 좀 뭐 경제적 역량이랄지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자 했지만 사실 좀 복지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많이 미치지는 못해요. 굉장히 하위인데 이 시기에 이르러서, 노무현 정부 시기에 이르러서 그 예산 비중이 2006년을 예로 들어보면 전체 예산 가운데서 29.9%, 그러니까 30%입니다. 전체 국가 예산에서 30% 정도를 이 사회보장 예산으로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굉장히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정부와는 차이가 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2000년대 이후 이른바 세계적으로는 신자유주의 물결이 지배하고
이제 그 이윤을 위해서는 막 국경도 없고 모든 장애가 없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넘나들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이른바 초국적 투기 자본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국면으로 깊숙이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내적으로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매우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층 간 소득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게 되었고,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비정규직의 증가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사실 이 비정규직이라는 게 뭐 잘 이해하시겠습니다만, 똑같은 사업장에서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라인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급여를 100만 원 받는다면 어떤 사람은 절반밖에 못 받는, 사실 이게 그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고 그럴 괴로운 노릇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것이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어떤 사회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고, 사회의 어떤 그런 자발적인 그러한 노력을 저해하는 굉장히 위험 인자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게 이제 90년대 이후에 비정규직 양상 그래프로 좀 소개해 본 건데요. 네.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이 비정규직이 거의 미비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90년대부터 이게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97년 말입니다. IMF 위기. 요때 하나의 피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층적 위기,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IMF의 한 원인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중산층이 약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IMF 위기를 벗어나가지고 수치상으로는 IMF를 졸업하고 외환위기에서 벗어났는데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더욱더 상승 국면을 띄기 시작해서 2000년대 초가 되면 아주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지금 높은 비율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좀 깊이 있게 성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뭐 취업 안 한다, 뭐 힘든 일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좀 불만 있으시죠? 예? 뭐 그냥 좋은 자리만 가려고 그러고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막상 그 청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아니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나는 월급을 반토막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로 누가 나가겠습니까? 누가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보장받을 수 있는 자리, 정규직 자리 이런 걸 위해서 웬만한 자리들은 그냥 아예 안 나가려고 하는 거죠. 기피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소득 계층의 변화 추이인데, 97년 IMF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산층이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요 중산층과 그다음에 빈곤층이 딱 만나게 되는 지점, 요 지점 정확하게 97년도 IMF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IMF 경제 위기를 겪게 되면서 오히려 중산층이 쭉 그 직전에 몰락해 나가다가 반짝하다가 다시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극화라고 하는 거죠.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게 되는, 이런 것이 사회적 위기가 아니라면 뭐가 사회적 위기란 말입니까? 시민사회 영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90년대 이후로 나타난 현상인데 2000년도 이후에도 시민단체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 문제 이거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만금, 뭐 부안 핵폐기장 이런, 예전에는 정부에서 딱 지정해가지고 여기다 핵폐기장 만들 거야 하면 그 다음에 뭐 지원 예산금 좀 지원금 좀 주고 그러면 다 그냥 아무 얘기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달라진 겁니다. 왜 이런 게 우리한테 합의도 없이 아무런 뭐 제대로 보상도 없이 우리의 이 삶의 터전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냐? 왜 저 동네가 아니고 우리 동네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리의식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뭐 님비 현상이라고 그러죠. 예. 뭐 좀 안 좋은 거, 그런 거, 뭐 쓰레기장 이런 거 우리 동네 절대 안 돼. 뭐 저 동네 세워 이런 거. 사실 이런 것들도 너무 이제 극단적인 이제 지역적 어떤 뭐 내고장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예. 이제는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좀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또 어떤 반대급부도 좀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합의하면서 무언가를 이뤄 나가야지 일방적으로 국민을 대상화시키는 그런 시기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 태안 앞바다의 이 원유 유출 사건 기억나십니까? 아 이때 끔찍했잖아요. 유조선 그 좌초해가지고 뭐 기름띠가 30cm 막 이렇게 형성이 돼서 온 국민이 여기 가가지고 저도 그때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그전에는 개발, 막 성장 이런 것만 추구하는 우리 현대사였기 때문에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돌아볼 여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 돌아보고 예, 우리 주변도 돌아보고 그런 상황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와서 이 여성 문제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향상이 되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제 성폭력 특별법 제정되고 남녀 차별 금지법이 법으로 이제 제정. 그러니까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제 지난 그 윤석열 정부 시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이 여성부를 없애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내세웠고 어쨌든 당선이 되셨죠. 근데 뭐 끝까지 결국 여성부를 아직까지 해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한국 현대사의 맥락에서 이 여성부가 이제 어떠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형성되었느냐 그런 걸 좀 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이게 뭐 유지되어야 된다 아니면 없어져야 된다 이런 선택적 문제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 전에 이 여성 문제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었고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다가 90년대 이후로 조금씩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나가면서 이제 사회적인 어떤 제도적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여성부가 나왔으므로 이러한 맥락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역사적 관점으로 볼 필요도 있겠다. 더 나아가서 이제 성매매 특별법 제정. 법적으로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명확한 준법 의식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면서 새로운 의식으로 사회적 의식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호적제도가 이따 없어집니다. 호적제도. 여러 선생님들은 이 호적이게 훨씬 더 익숙하시죠? 호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 요즘 학생들은 호적 아냐? 그러면 그게 뭐예요? 호적, 호떡하고 뭐가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호적이라는 전혀 못 들어봤어요. 혹시 우리 강의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강의 들으실 때 이 호적제도 설명 들으셨나요? 그때 뭐 언급이 됐습니까? 사실 이게 호적제도라고 하는 게 일제강점기 시작된 겁니다. 호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는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없었고요. 대한제국 시기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일제강점기의 그 유죄인데 이때까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뭘로 바뀌었죠? 예, 가족관계 증명. 가족관계 증명 때 보면 이제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형제자매가 누군지 이런 거 다 나오죠. 당시 이제 이런 호주제, 호적제 이런 것이 가지는 이제 뭐 봉건적 성격이라고 할까요? 정근대적인 의미 그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 보고자 하는 이런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평화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2002년도에 그 미군 장갑차에 그 효선이 미선이라고 하는 여중생이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 이제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되었으며 그 이 주한미군의 존재의 의미와 현실적인 어떤 안보상의 문제 또는 어떤 평화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들을 둘러싸고 하나의 이제 이슈가 형성되었죠. 그래서 뭐 미군이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의로 발전되었다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평화의 소중함, 절실함 이런 것들로 이슈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간에 평택으로 미군 기지가 옮겨갔잖아요. 빠졌잖아요. 평택에서 옮겨나가면서 요 점들도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어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국가가 됐습니다. 예. 어딜 가도 뭐 와이파이 다 쓸 수 있고 이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게 개인 돈으로 개인이 구입해가지고 개인이 요금 내면서 쓰는 건데 이게 뭐 사회적 기능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이 사적으로만 이용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참 우리 한국 사회에서 특이한 겁니다. 막 회사에서도 이런 걸 가지고 카톡으로 뭐 대화를 하고 뭐 카톡으로 해고를 하고 카톡으로 작업 지시를 하고 공사가 그냥 엉망이죠. 이런 거 보면. 네. 뭐 KTX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른바 K-팝 뭐 K 무슨 뭐 스크린 뭐 이런 거 한류 이런 현상들이 등장하기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도 이 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마다 다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이런 이제 거리의 광장의 축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서로가 서로를 느끼고 기뻐했던 경험들 있죠. 다음으로는 이제 이명박 정부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점점 가까운 시기가 됩니다. 저도 더 좀 말이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7년도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죠. 이명박 정부가 그 이제 민주당과 경험을 벌였을 때 굉장히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가 굉장히 손쉽게 이겼습니다. 예, 뭐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겼고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제 전 정부에 대한 그 지지가 말기에 이르러서 굉장히 낮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제적으로도 여러 문제점들을 야기했고 사회적인 여러 갈등, 양극화 현상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뭐 속수무책으로 그다음에 정치적인 갈등도 심했고 그래서 오히려 이명박 후보가 이길 거냐 정동영 후보가 이길 거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한나라당 내부 경선 이명박 후보가 이길 거냐 박근혜 후보가 이길 거냐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았을 정도로 쉽게 이겼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은 뭐 747 공약 기억나십니까? 연평균 7% 뭐 4만 달러 7년으로 뭐 이런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좀 무리한 공약을 내세웠고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이런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었는데 사실 이게 마지막까지 결국 끝까지 발목을 잡았죠. 네, 말씀드린 굉장히 큰 표차를 이겼습니다. 압도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만 출범 이후에 이런 사회적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이른바 광우병 파동과 그로 인한 이제 국민의 어떤 시위 사태에 직면해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 광우병에 대한 그 실제적 진실은 대단히 좀 사회적으로 증폭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1919년도 3.1운동이 일어났죠. 왜 1919년도에 3.1운동이라고 하는
커다란 민족 항쟁이 일어났을까요? 네? 고종 황제가 독살당했다는 이른바 고 직전 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승하하셨는데 고종 황제 독살설이 쫙 퍼졌습니다. 윤치호일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예. 무슨 뭐 약에 의해서 이렇게 독살당하셨다는 그런 묘사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사실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고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많은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합니다. 역사의 변화를 보면은 모든 팩트가 그 이후의 역사에 영향을 주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역대 대선 과정에서 그 이해창 후보 있었죠. 한나라당에. 예, 병역 아들 병역 비리 문제. 이거 사실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이 났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적지 않은 국민들이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믿게끔 왜곡된 정보를 흘린 사람들, 그걸 가지고 정치적인 반사이익을 꾀했던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역사의 이런 게 얼개 과정들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진실만이 승리해 나가는 과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또 아니면 아닌 대로 이게 뭐 지나고 나면 그걸 좀 객관화시켜 가지고 있는 그대로 좀 성찰을 해야 되겠죠. 이 사건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그거는 또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당시의 국민들의 이러한 그 위생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거를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또 이걸 타결하는 과정에서 좀 국민들의 합의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서 여론화시켜 나가면서 하지 않고 그냥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타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었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80년대 이후로 우리 한국민은 더 이상 그런 국민들이 아니거든요. 최근까지 잘 느끼시겠지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뭐 군대처럼 뭐 까라면 까 뭐 그런 국민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4대강 사업을 추진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뭐 지금까지도 좀 이슈가 되고 있죠. 당시 감사원의 결과는 뭐 총칙은 부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예, 그 유명한 녹차 라떼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산소 포화도가 워낙 떨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된 건데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이제 그 전 정권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가 이제 남북 화해 이른바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펼쳐 나간 데 비해서 이명박 정부는 이런 식의 요구를 했어요.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하면 1인당 3,000달러 국민소득을 보장해 줄 정도로 우리가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북한이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왔죠. 그래가지고 남북 관계가 굉장히 그 절단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핵실험,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옥 사건 이런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를 어떻게 이어야 될까 하는 이런 이제 온탕과 냉탕을 거듭하면서 이제 곧 새로운 정부가 출연하겠습니다만 지난 윤석열 정부 시기에도 사실 남북 관계가 잘 이제 관리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될 이제 숙제가 주어지게 되는데, 예. 개성공단도 나중에 이제 폐쇄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김정일이 사망하고 2011년도에 3세 체제로 승계해 나가면서 북한 사회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방 무너지지 않는 그 나름대로 뭔가 그 생명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더욱더 그 철통 같은 태세를 고수했다고 해야 되나요?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쉽게 망하지 않는 그런 사회는 틀림없다. 라는 소극적인 결론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 이런 사회와 마주하고 있는 우리 한국 남한으로서 이제 어떻게 응대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좀 큰 흐름에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지난 2018년도 구속이 됐죠. 전두환, 노태우,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구속되는 이제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되었습니다. 이제 경선 과정에서부터 불거졌던 이슈들이 결국 끝까지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는데 2022년도 12월에 특별 사면되고 잔영 면제 복권 조치 되셨죠. 2022년도면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이렇게. 근데 앞에 이제 전두환 뭐 노태우 전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게 아무리 큰 사고를 쳐도 다음 정부에서 이른바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워서 이렇게 사면을 시켜줘 버리니까 이것도 또 학습 효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좀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당시 한 장면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문재인 후보에게 이겼죠. 유효 득표율의 51.6%니까 이때부터 이제 시소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겨도 항상 조금 이기죠. 아마 이번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좀 예외적이긴 합니다만. 박근혜 후보는 우리 한국 정치사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하셨고 이분이 그다음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다는 점이죠. 이런 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기대를 받았으나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과정이나 또 이제 과거사에 대한 좀 그 불균형적인 인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노출이 되어서 여러 이제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었는데 사실 IMF 체제 이후로 한국 경제가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한국 경제 좋았다고 하는 점은 늘 뭐 매년 경제가 안 좋았다 그랬죠. 언제 뭐 좋았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굉장히 이 IMF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수술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게 대증요법이라고 하잖아요. 임시 땜빵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위기를 자꾸 덮고 이런 식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지 이게 위기에 직면해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위험성들이 구조적으로 상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기도 힘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 시기만 힘들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이후로 보면 지금까지 계속 경제는 안 좋았어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대증요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좀 노동자들이 좀 더 양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기업 플랜들입니다. 경영주에게만 좀 유리한 식으로 자꾸 편을 들어주게 되는 보수 정부의 특징이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또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 이런 측면에서 적지 않은 이슈가 형성된 거죠. 외교적으로 보면은 순방 많이 할 수 있죠. 대통령이 원래 순방 많이 해야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자꾸 좀 공격의 대상이 되었냐면 이제 그에 걸맞는 이제 경제적인 성과, 외교적 성과 그런 것들이 좀 미처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많은 비판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결정적인 것은 2015년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전격적으로 타결했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절대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으로부터 10억엔 우리 돈으로 지금 100억도 안 돼요.
요즘 사실 100억이 돈입니까 정부에서? 이거 받고 합의를 한 겁니다. 피해자 할머니들, 관련 단체들, 뭐 우리 사회 그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타협을 본 거죠. 이게 사실은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지 않은 발목을 잡았고 결국은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파기했죠. 합의 파기.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일본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일본이 어떻게 대응했죠? 일본이 이른바 경제적으로 보복한다 그래가지고 소부장 수출 금지했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이거 겨우 뭐냐면은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게 대기업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고 일본이. 그중에서 삼성의 반도체 산업이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절단내기 위해서 일본이 아주 대놓고 소부장 한국으로 금수한다. 막겠다.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게 한일 관계의 실상이구나. 정말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기업도 반성 많이 했죠. 오히려 기회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 뒤에 소부장 우리 스스로 다 거의 다 해결했습니다. 지금 거의 다 해결했습니다. 일본 도움 안 받고 거의 다 자력으로 이제 생산하게 됐습니다. 역시 위기를 딛고 또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북 관계는 좋지 않았죠. 박근혜 정부 시기에. 출발은 좀 괜찮게 했고 또 과거에 1972년도 박정희 정부 시기에 북한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남북 관계를 근사하게 이끌어 나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제되시는 분이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북한에서 초기에는 조금 기대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이어서 이러한 조치들을 바꿀 만한 전형적인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도 이제 인내심 없이 바로 개성공단 폐쇄하고 폭파시켜 버렸죠. 없애버렸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런 사건들 계속 이어지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위기에 직면했는데 박근혜 정부 말기에 압도적인 사건은 바로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작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 역사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고 지금 이제 사범대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지금 매년 열댓 명씩 이렇게 그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로 이제 취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학생들과 같이 경험하게 되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대는 이제 국정교과서 세대입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 달 한시에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똑같이 공부했죠. 우리 학생들이. 근데 이 국정교과서 제도가 바뀐 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다양한 출판사별로 교재를 만들어서 이제 민주주의적으로 경합을 하고 경쟁을 하면서 좋은 교과서를 선택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박근혜 정부 시기에 이거를 이른바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 그래가지고 과거의 어떤 보수적인 그러한 그 정책이라든지 상대적 보수 정권 시기를 너무 냉정하게 평가하는 역사학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좀 단일한 이런 반기업적인 정서가 깔려 있다든지 북한을 미화한다든지 역대 보수 정권을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묘사했다든지 이런 이제 비판을 하면서 국정 교과서를 밀어붙이다가 많은 반대에 직면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지지 기반이 상당히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끝까지 밀어붙였는데 다음 정부 들어와가지고 폐기됐죠. 채택률이 제로였습니다. 국정 교과서 자체를.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탄핵정국이 시작되어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여야 의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탄핵 소추되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전원 일치 판정으로 대통령 파면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반대 움직임들, 그다음에 기억나시죠? 근데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1년 말에 특별 사면 조치 되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잘못한 사람이 그에 맞는 그 벌을 받고 그래야만 비슷한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는 학습 효과가 생기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은 이제 대통령 중심제 사회이고 대통령이 가장 큰 권한을 지니고 막강한 책무를 지니고 있는 자리인데, 이렇게 법의 심판을 받고 탄핵을 당했고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에 사면되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의 미래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점들이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최근의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생각나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